최근에 미국 셧다운 위기 계속해서 좀 시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선 좀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네. 굉장히 많은데 그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그 상원에서 늘려주지 않으면 이제 미국이 부채를 갚기 위한 돈을 더 프린트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 연도가 이제 9월 30일로 미국이 종료가 되는데 이 미국 여야가 하원과 상원에서 이제 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네. 근데 공화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런 이제 지금 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은 민주당 다수잖아요. 네. 근데 상원은 정확히 이제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 50명이 전부 다 지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진짜로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양당이 협의가 결렬된다, 그러면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한 번도 미국이 지금까지 뭐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약간 어떤 정치 극장이에요. 네. 양당이 바이파티선 어그리먼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 보이다가 네. 결국에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부채 한도를 그렇죠. 늘리겠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연방 정부 셧다운 정도는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이제 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사실상 그 우리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국가 부도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소프트 디폴트와 하나는 하드 디폴트가 있습니다. 소프트 디폴트는 미국이 벌써 몇 번 겪었어요. 네. 옛날에 뭐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원래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닉슨 대통령이 끊었어요. 채무 불이행이죠. 못 준다. 네.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프랑스에서 군함을 보내서 금을 가져가고 이랬었는데 이때 한번 소프트 디폴트가 있었고 네. 2008년에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네. 리먼 브라더스야 뭐 그냥 일반 투자은행이지만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공기업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공기업들을 구제금융해줬던 것도 결국에는 연방정부 디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태가 소프트고 하드 디폴트는 그냥 진짜 완전 채무 불이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채를 못 갚아요. 아니면은 이자를 못 내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프트 디폴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드 디폴트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계속해서 거의 분기마다 규제안을 내놓듯이 미국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적인 순간까지 끌고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다가 결국 항상 마지막에 극적으로 체결이 되고 막 샴페인이 터지잖아요. 결국에는 뭐 미국이 디폴트 사태까지 셧다운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긴 한데 이러한 계속해서 시장을 좀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주식시장보다 더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먼저 미국 정부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라는 뉴스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또 5천만 원까지, 5,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빠지기도 했었고, 네.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변동 폭이 작지만 같이 움직이죠, 동조를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미국 연준의 발표, 파월 의장의 발표, 뭐 기타 네. 등등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조화해서 같이 움직이는 분명히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에요, 진짜로. 미국 정부가 지금 1975년에서 80년대 때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할 때는 네. 이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어떤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될 정도까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게. 자, 얼마나 늘었을까?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에 터지고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채가 4배가 늘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부채를 우리가 발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쿠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권의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까지 이제 월마다 주는 혹은 반년마다 주는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게 쿠폰입니다. 근데 이자율과 그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수학 공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쿠폰이라는 거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은주 앵커에게 돈을 빌리고 월에 이자를 얼마 줄게 하는 계약을 하면은 그거는 둘 간의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내가 은주 앵커한테 주는 이자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채권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죠. 요때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과 이제 금리가 이제 그 음의 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자, 전 세계 전 세계의 부채가 제가 4배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작년 이후로. 전 세계의 전체적인 모든 회사채와 뭐 국채와 이런 거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쿠폰 레이트이 한 3% 된다고 합시다, 우리. 이자율이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은 원래 3% 이자를 내고 있던 전 세계가 네. 4배니까 12%를 내는 걸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제 12%의 빚 부담이 있는 거, 이자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의 GDP가 연간 상승률이 얼마나 되냐? 1,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GDP가 많이 는다고 하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GDP만 가지고 이자를 12%를 부담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든 전 세계의 모든 유럽이든 모든 정부가 다 돈을 찍어내서 이자를 갚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 이자를 내다가 내가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네. 그러면 이제 쿠폰을 받잖아요. 근데 이 쿠폰을 받는 게 원래는 내가 은주앵커랑 계약을 맺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돈의 양이 100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한 3%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돈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내가 받는 이자의 가치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달러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3%밖에 안 되는데 이자도 거기다가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사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드 옥션 마켓이라고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채권, 국채를 그 매입하는 그런 장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안 사간다.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제 미국이 막을 수 없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큰 일이 나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럴 때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금과 같은 디지털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